우리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내용이 금리죠. 이제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금리가 뭐야? 라고 물어보면 딱 설명할 수 있겠죠. 여러분, 금리가 뭐죠? 그렇죠. 돈의 사용료다. 그러면 왜 금리가 이자율이고 왜 수익률이고 할인율이라고 하는 것인지 그 부분까지는 이제 정리가 되었고요. 이제 우리는 시장금리라는 것과 기준금리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시장금리. 자, 여기서 금리라는 말과 가격이라는 말은 똑같은 용어 아닐까요?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죠. 돈의 사용료라 그랬죠. 그럼 반대로 한번 표현해 볼까요? 우리가 다른 사람의 집을 빌렸으면 임대료 내는 거죠. 그럼 임대료는 뭐라고 정의하면 될까요? 집의 사용료. 다른 사람의 토지를 빌렸으면 그것에 대한 지대를 지불하죠. 그럼 지대는 뭐라고 정의하면 될까요? 토지 사용료. 아, 그러면 사용료라는 개념들은 아주 많다는 내용이죠. 자, 그리고 그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가격이라는 말과 똑같은 거죠. 따라서 가격은 누가 결정하죠? 수요와 공급이. 그럼 마찬가지겠죠. 시장금리는 누가 결정할까요? 당연히 수요와 공급이 결정하는 거겠죠. 동의하시는 거죠? 따라서 이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시장금리가 결정이 되는데 2022년 10월 현재를 기준으로 하지 마시고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시대는 답답하지만 벌써 코로나 3년 차다, 그죠? 그러면 코로나가 발생한 과거 2년간의 상황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기억을 천천히 더듬어 보세요. 코로나가 터지고 난 다음에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이 침체하던가요? 아니었죠. 코로나가 발생하고 난 다음에 세계 경제 성장률이 하락하던가요?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도 물론이고 전 세계 전문가들은 어떤 생각을 한 거죠? 코로나로 인해서 앞으로 소비가 위축될 것이고 그럼 경제에 큰 영향을 주겠구나라고 미리 선제적으로 고민한 거죠. 자, 그러면 이러한 상황을 그대로 방치했다가는 경기 불황에도 빠질 수가 있으니까 이걸 선제적으로 대처를 한 것이 금리 하락이죠. 그럼 금리가 하락했다는 말은 뭘까요? 돈을 많이 뿌렸다는 얘기죠. 그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각국에 돈을 엄청나게 뿌렸다고요. 코로나 발생 2년 동안 미국에서 푼 돈만 4조 달러입니다. 안 놀라십니까? 엄청 놀라야죠. 그럼 그 엄청난 돈을 뿌렸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돈의 공급량이 어떻다고요? 엄청 많아졌다는 얘기죠. 그럼 돈의 수요 대비 공급이 많아졌으니까 금리는 어떻게 됩니까? 하락할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이것이 시장금리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기준금리는 뭘까? 일단 기준금리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을 기준으로 하면 우리 한국은행에서 결정하는 기준금리도 있고요. 일반 시중은행에서 결정하는 기준금리도 있고, 그래서 기준금리는 실은 두 가지 형태인데 아무런 언급 없이 그냥 기준금리입니다라는 말이 나오면 한국은행에서 결정하는 기준금리를 말하는 거구나. 따라서 정책금리라고 말하는 거죠. 한국은행은 목적이 기능이 뭘까요? 물가 안정. 그래서 한국은행법에 보면 목적이 뭐라고 되어 있느냐? 물가 안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국은행은 물가 안정을 위해서 어떤 수단을 사용하는 거죠? 금리. 그러면 우리 한국은행이 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해서 기준금리를 올리기도 하고 내리기도 한다는 얘기죠. 그렇게 해서 시중의 자금을 조절할 때 사용하는 것이 바로 기준금리입니다. 자, 조금 더 한번 들어가 볼까요? 한번 쭉 읽어봅니다. 정책금리. 항상 여러분들이 어디에서 보던 뉴스를 듣던 신문을 보던 정책이란 단어가 나오면 정부가 개입했다는 뜻이구나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정책금리입니다 그러면 정부가 금리를 결정했다는 얘기죠. 이유가 뭘까요? 방금 말했듯이 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해서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그래서 우리 흔히 줄여서 금통위라고 많이 들었을 겁니다.
거기서 결정하는 겁니다. 금통위 위원들은 총 7인 7명입니다. 그들이 회의를 해서 야, 이번 달 기준금리를 올릴까 내릴까를 결정한다는 얘기죠. 자, 우리 기준금리 한번 추이를 쭉 보시죠. 잠시 후에 보시겠습니다만 금리와 이 금리 수준과 부동산 가격은 반비례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그렇다면 금리 수준이 정점에 있을 때 부동산 가격은 저점이라는 뜻이겠죠. 그러나 이것이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흐름은 똑같이 흘러가나 일치하지 않는 이유는 시차적인 문제겠죠. 우리나라는 한국은행에서 결정하는 기준금리는 1년에 8번. 그러면 생각해 보시죠. 부동산 가격도 딱 1년에 8번 정해놓고 오르고 내리고 하는 건 아니겠죠. 자, 그리고 부동산 가격은 독특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떨어질 때는요, 급격히 떨어집니다. 오를 때는요, 상당히 빠른 속도로 올라가죠. 자,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 가격이 한번 올라가든 내려가든 탄력을 받으면 상당히 빠른 속도로 움직이기 때문에 금리 수준과 일치해서 움직이지는 않는다고 할지라도 금리가 오르면 부동산 가격은 떨어지고 금리가 내리면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는 것은 필연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그림에서 2021년, 2020년 5월이 가장 저점이었고요. 그 기간이 오랫동안 지속되다 금리가 다시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 금리가 상승한 부동산 가격은요, 하락한다는 얘기죠. 잠시 후에 관계를 다시 한 번 더 확인하기로 하고요. 자, 이게 기준금리입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결정했던 게 이겁니다. 계속 가볼까요? 기준금리가 이제 무엇인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집중하시고요. 자,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시중의 돈의 양을 조절한다? 왜 돈의 양을 조절할까요? 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해서. 그런데 물가를 왜 안정시키려고 할까요? 그러니까 물가와 함께 움직이는 게 인플레이션이죠. 우리가 인플레이션을 뭐라고 정의한다고요? 그렇죠. 인플레이션이라는 것은 물가는 상승하고 돈의 가치가 떨어지는 거죠. 자, 이렇게 되면 물가가 상승하게 되면 우리 월급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다고 할지라도 실질적으로 우리 가계 소득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주는 거죠. 그럼 소비는 점점 더 힘들어지겠죠? 그럼 기업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영업자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국가 경제는요? 세계 경제는요? 자, 그러니까 정부는 물가 안정을 통해서 결론은 경제 성장을 하기 위해서 시중의 돈을 조절한다는 얘기죠. 이때 사용하는 수단이 뭐가 된다고요? 기준금리입니다. 기준금리를 인상하면 시중은행의 금리도 함께 오른다. 왜 그렇죠? 왜 한국은행에서 기준금리를 올렸는데 시중은행의 금리는 왜 올라갈까요? 자, 여기서 이런 퀴즈를 하나 드려볼게요. 우리는 한국은행에다가 예금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우리는 한국은행에서 돈을 대출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우리가 초딩 때, 중딩 때 사회 시간에서 뭘 공부했냐면 한국은행을 흔히 말하기를 은행의 은행 이렇게 말이죠. 그죠? 그러면 한국은행은 시중은행들하고 거래하는 하는 거지 우리 개개인들하고 거래하지는 않는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두 번째 퀴즈요. 시중은행은 한국은행에게 돈을 빌릴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러면 한국은행이 시중은행에게 돈을 빌려줄 때는 공짜로 빌려준다, 이자를 받는다, 이자를 받는다. 그렇다면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상해버리면 시중은행과 한국은행 간에 거래할 때 발생하는 이자율도 같이 올라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되는 것 당연히 시중은행의 금리도 함께 오른다. 내리면 같이 내리겠죠. 자, 감 잡히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뉴스를 틀었다 그러면 기준금리 얘기가 나오고 신문을 펼쳤다 그러면 기준금리 얘기가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금리는 말입니다. 엄청나게 중요한 정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이제부터는 오늘부터는 금리에 대해서 좀 더 민감하게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계속 갑니다. 방금 설명드렸던 내용이죠. 한국은행과 시중은행이 돈을 거래할 때. 그럼 돈을 거래한다는 게 무슨 말이냐? 한쪽은 빌리고 한쪽은 빌려준다는 얘기겠죠. 그때 적용하는 금리를 말한다. 자, 계속 읽어보죠. 기준금리는 결과적으로 예금금리, 대출금리에도 영향을 준다는 거죠. 자, 여기서 우리가 흔히 이런 표현을 쓰죠. 여러분 뉴스 듣다 보니까 이런 말 많이 나오죠. 예대금리, 예금금리와 대출금리의 차이죠. 자, 은행은 말입니다. 이 예대금리의 차이를 먹고 사는 기업이죠. 여러분들은 지금 현재 스페셜 에듀의 강의를 보고 계신 거죠. 그러면 스페셜 에듀는 뭘 먹고 사는 거죠? 그렇죠? 이 강의를 판매하는 거죠. 그럼 스페셜 에듀는 뭘 판매하는 회사라고요? 이 컨텐츠가 상품이고 이 컨텐츠를 파는 회사죠. 그러면 라면 가게는 뭘 하는 회사입니까? 그렇죠? 라면 가게는 그 라면이라는 제품을 판매하는 회사죠. 그럼 은행은 뭘 하는 회사입니까? 돈을 파는 거죠. 단 은행은 돈을 찍어내지는 못하지 않습니까? 은행이 돈을 찍어서 파는 건 아니니까 누군가가 은행에다가 돈을 투자하겠죠. 우리가 은행에 예금하는 것은 결론은 은행 입장에서는 누군가가 돈을 투자한 거죠. 그럼 그 돈을 빌려준다고요. 그러면 우리가 은행에다가 예금을 하면 2.5% 이자를 주겠습니다. 그러죠. 대출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4% 주세요.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럼 1.5%만큼 누가 가져가는 거죠? 은행이. 그래서 은행은 이 예대 금리의 차이를 먹고 사는 게 은행이라는 기업이 하는 일이죠. 자, 그러면 기준금리가 변하면 예대금리도 변하고 물가나 성장률 등등에도 영향을 주는 것이구나. 그럼 기준금리라는 것이 상당히 경제에는 큰 영향을 주는 요소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계속 이어갑니다. 결정 방식부터는 그냥 편안하게 보는 거예요. 전혀 이런 것들은 시험과 아무런 관계없는 것들이 그냥 상식적으로. 자, 이렇게요. 누가 결정한다고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흔히 우리는 금통위 그럽니다. 합의제 기구라고 있는 것은 7명의 위원들이 회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은행장이 보세요. 한국은행장이 총재가 당연직입니다. 그럼 총 7명이니까 한국은행장은 사회를 보는 거죠. 빠지는 거죠. 의장이니까요. 나머지가 6명이죠. 3대 3으로 결정되면, 즉 3명은 인상하자, 3명은 안 된다, 인하하자 이렇게 놓으면 그때 이제 한국은행장이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런데 4대 2가 되었다 그러면 사회에서 결정된 방식대로 금리를 인상하거나 인하하거나 동결하는 거죠. 그리고 임명직에는 이런 분들이 포함됩니다. 임기는 4년이고요. 우리는 알 필요 없어요. 자, 이렇게 결정된다는 정도. 자, 상식적으로 한 가지는 기억하자고요. 기준금리라는 것은 한국은행 금통위에서 이렇게 저렇게 막 회의를 해서 결정하는 거구나. 자, 그렇다면요. 이분들의 지식에 의존할까? 그렇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는 동안 그들에게 국내외적으로 엄청나게 중요한 정보를 제공한다는 얘기겠죠. 동의하시겠죠? 그러면 이들은 그 중요한 국내외적인 정보를 근거로 해서 금리 인상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인하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를 결정한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퀴즈를 드려보겠습니다. 한국은행에서 기준금리를 인상했다면 여러분들 정상적인 상황을 전제하셔야 됩니다. 지금 현재 상황을 전제하는 게 아니고요. 정상적인 경제 구조에서 기준금리를 인상했다는 얘기는 한 달 후에, 2달 후에 우리 경제가 좋아진다는 뜻일까요? 나빠진다는 뜻일까요? 잘 생각해 보세요. 기준금리를 올렸다는 얘기는 시중에 있는 자금들을 다시 한국은행 금관으로 가지고 들어가겠다는 얘기죠. 이유는요. 물가가 너무 상승했으니까 물가를 억제시키기 위해서요.
그런데 앞으로 경제가 안 좋아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앞으로 경제가 안 좋아진다면 우리 개개인의 소득이 감소하겠죠. 그럼 우리 소비 못 하는 거죠. 그럼 소비를 못 하게 되면, 그렇죠, 경제가 안 좋아지겠죠. 그렇다면 금리를 인상시킬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기준금리를 인상한다는 얘기는 앞으로 경제는 어떻게 된다고요? 좋아질 거라고 본다는 얘기겠죠. 자, 그럼 반대로 금리를 인하시킨다면 그 반대가 된다는 얘기고요. 다시 말해서 여기서 우리는 뭘 알아야 되느냐면 기준금리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 정보인지, 그들에게 제공되는 정보는 우리가 접하지 못하는 정보들이 훨씬 많아요. 그 많은 정보들을 분석해서 금리를 올리거나 내린다고 결정을 했다는 얘기는 국민들에게 엄청난 정보를 제공해 주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앞으로 우리 경제는 이렇게 갈 겁니다라는 정보를 주고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기준금리가 결정될 때마다 한국은행 총재가 가볍게 멘트를 합니다. 앞으로 경제가, 또 앞으로 경제 상황이 이런 멘트를 할 거예요. 그 멘트를 뭐라고 하는지를 잘 들어보세요. 단, 2002년 10월 현재는 시중에 돈이 많이 풀려서 인플레가 심한 상태고요. 우리는 곧 이 상태로 가다가는 7%까지 곧 가겠죠. 지금 6%대 후반까지 왔으니까요. 우리만 그런 것이 아니라 미국은 더 심하죠. 미국은 지금 9%대입니다. 인플레율이요. 물가 상승률이요. 자, 그러면 지금 현재 시중에 돈이 많이 풀려서 인플레이션을 유발시킨 것은 경제 성장이 아니라는 거죠. 뭐 때문에요? 그렇죠. 정부가 돈을 너무 많이 풀었다는 얘기죠. 그럼 돈을 많이 풀어서 발생한 거니까, 그렇다면 지금 현재는 경제가 성장해서 시중에 돈이 많이 풀려서 인플레가 발생한 것이 아니라 경제 상황이 안 좋아질까 봐 그것을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돈을 많이 풀었고, 그 결과 인플레가 발생하고 그것을 지금 억제하기 위해서 자금을 회수하기 위한 수단으로 세계 각국이 금리를 올리고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점점 더 어려워지고 힘들어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항상 원칙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외를 가지고 원칙을 부정하는 것은 잘못된 거니까요. 자, 계속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결정 시기, 이 정도도 상식적으로 좀 알아두시면 편할 겁니다. 우리나라는 1년에 8번 결정합니다. 첫 번째는 이때요. 이때는 어떻게 하느냐? 이때는 둘째 주 목요일 날 결정합니다. 그 다음 이때 합니다. 이때는 넷째 주 목요일입니다. 그럼 이제 빠진 게 있죠. 3, 6, 9, 12월은 기준금리 결정을 안 한다는 얘기죠. 자, 우리가 8월달이 2.5%였다고요. 그럼 9월달은 건너뛰죠? 결정을 안 하니까 10월달은 동결을 했습니다. 자, 이제 11월이 문제죠. 11월달 기준금리를 어떻게 할 거냐? 우리 한번 내기 한번 해볼까요? 어떨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은? 기준금리. 지금 말입니다. 우리나라의 인플레이션 때문에 기준금리를 올려야 되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런데 금리를 계속 올린다고 해서 이게 좋은 것은 아니죠. 금리를 올리면 소비가 위축되고 기업들은 점점 힘들어지니까요. 그런데 말입니다. 현재 미국 금리하고 우리 금리의 차이가 0.75%입니다. 미국 금리가 높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미국 돈을 빌렸으면 이자를 더 많이 부담하는 거구나. 맞아요. 근데 반대로 해석해 보세요. 우리가 미국 은행에다가 돈을 맡겨 놓으면 더 많은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대한민국 국내에 투자되어 있던 달러들은 계속 머물러 있을까요? 빠져나갈까요? 당연히 빠져나가겠죠. 더 많은 이자를 준다는 곳이 있으니까 그곳으로 빠져나가겠죠. 그럼 국내의 달러 보유량은 적어지겠죠. 그러면 우리나라 국내의 달러가 지금 더 올라갑니다. 그래서 환율이 계속해서 올라가는 거죠. 이 상태로 가다가 이미 지금 1,400원대로 넘어갔고요. 이제 곧 1,500대로 간다는데 이 수준은 IMF 때 수준까지 갔다는 거죠. 그러니까 점점 상황이 안 좋아지죠. 자, 여기서 잠시 하나 생각해 보세요. 금리가 움직였는데 환율이 움직입니다. 이게 관련된 게 너무 많다는 얘기죠. 이것이 또 다 주가에 영향을 주고 있다는 얘기죠. 자, 다시 한 번 더요. 미국과 우리의 금리 차이가 심하니까
국내에 투자된 돈들이 빠져나가는 거죠. 주식시장에 투자되어 있던 달러들이 빠져나가요. 우리 주가는요. 그렇죠. 떨어지는 거죠. 자, 이처럼 금리 하나 움직였는데 관련된 영역들이 너무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금리라는 것은 엄청 중요한 정보이고 이 지표만 가지고도 잘 활용하면 투자를 결정하는데 유용하게 이용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때 결정이 됩니다. 기준금리. 자, 용어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들 최근에 매스컴을 통해서 많이 접했던 용어들입니다. 많이 접했죠. 그런데 재밌는 건 말입니다. 이 용어들은 콩글리시입니다.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은 이런 용어를 안 쓰는 거죠. 참 대단합니다. 우리나라는요, 영어도 만들어내고. 자, 그런데 언어학자가 최근에 이 부분에 관련해서 언어학자가 이런 표현을 하더라고요. 언어라고 하는 것은 의사 전달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용어들을 만들어서 전달하는 것 꼭 괜찮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찌되었든 뭐 영어가 이런 영어가 있든 없든 이제 이런 식 표현들. 최근에 이제 미국이 금리를 올리더라도 많이 인상한다는 거죠. 그래서 정해진 건 아닙니다. 정해진 건 아닌데 보통은 일반적으로 0.25%포인트가 업다운 되는 게 일반적이라고. 근데 미국은 이미 그렇죠? 1%포인트를 올리기도 했죠. 0.75%포인트를 올리기도 했고요. 그래서 뭐 울트라 스텝 이런 말을 쓰기도 하죠. 현재 우리의 기준금리 10월 현재 기준이 2.5%입니다. 현재가 미국은 어떻게 되느냐? 3.75입니다. 3.25%입니다. 3.25%. 지금 현재 0.75%포인트의 차이를 두고 있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정리할 내용은 고정금리와 변동금리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머리 맑게 하시죠. 몸을 좀 풀어봅니다. 자, 지금부터 하는 내용은 시험에도 자주 나오는 용어이기 때문에 잘 정리해 놓읍시다. 자, 첫 번째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멘트입니다. 자, 이 부분은 기억을 합시다. 명목은 실질 더하기 인플레야. 또 명목은 뭐고 실질은 뭐지? 구체적으로 들어갈 필요는 없는데 가볍게 들어보세요. 이런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지금 현재 100만 원, 1년 후에 100만 원, 2년 후에 100만 원 중에서 한 가지만 가져가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당연히 현재 100만 원을 선택해야죠. 이유는요. 시간이 가면 화폐 가치는 점점 떨어지는 게 일반적이죠. 이유는 인플레이션 때문에요. 그러면 방금 제시했던 것처럼 100이죠. 다 100만 원이고 명목상은 다 100만 원이죠. 이게 명목 가치, 명목 이자율입니다. 그러나 2년 후에 100만 원을 현재 가치로 환원하면 우리 앞 시간에 정리했죠. 그럼 현재 가치보다는 떨어질 거 아닙니까? 100만 원보다는 가치가 떨어지겠죠. 미래 가치를 현재 가치로 구할 때는 나누죠. 나누니까 그 값은 떨어지겠죠. 2년 후에 100만 원을 현재 가치로 가져온다면 분모가 제곱이 될 테니까 1 플러스 R의 제곱이 될 테니까 현재 가치는 더 적어지겠죠. 자, 그렇게 했을 때 가치를 우리는 실질 가치, 실질 이자율이라는 얘기입니다. 들어갑니다. 자, 우리가 은행에 대출을 받으러 간 거예요. 그래서 은행에 찾아가서 돈 좀 빌려달라고 했더니 은행이 이렇게 얘기하더랍니다. 지금 이 돈을 여러분들에게 빌려드리지 않고 이 돈을 우리 은행이 다른 용도에 사용하더라도 7%만큼의 이자율은 얻을 수 있대요. 그럼 우리한테 어떻게 하라는 얘기입니까? 최소한 7%는 부담하십시오라는 얘기겠죠. 거기다가 빌려달라는 기간 동안 3%의 인플레가 예상되기 때문에 10% 달랍니다. 자, 그런데 자, 아래 위를 같이 좀 봐주세요. 그런데 은행에서 예상했던 것과는 다르게 예상하지도 못했던 인플레가 3% 발생한 것, 2%가 발생했습니다. 아래 위를 같이 봐주세요. 자, 그렇게 되면 이제 예상치 못한 인플레. 여러분, 인플레가 발생하면 돈의 가치가 떨어진다 그랬죠. 그럼 은행은 10%를 받으면 실제 몇 프로를 받은 것과 똑같다? 8%. 은행이 손해보는 거죠. 자, 그러니까 예상치 못한 인플레율은 대출자와 차입자 누가 부담한다? 자, 이것이
고정금리와 변동금리의 차이. 그렇다면 고정금리하고 변동금리의 차이는 예상치 못한 인플레가 발생했을 때 이 위험을 돈을 빌려준 은행, 대출자가 부담하느냐 아니면 돈을 빌린 차입자가 부담하느냐를 가지고 구분하는 거구나. 자, 하나씩 진행해 보겠습니다. 고정금리입니다. 단어 그대로 해석해 보시죠. 고정금리, 금리가 고정되어 있다. 무슨 금리가 고정되어 있다는 뜻일까요? 명목이. 명목은 똑같이 10%. 자, 뒤에서부터 갑니다. 예상치 못한 인플레 2 더하기 예상 가능한 인플레 3 더하기 실질한 게 10%. 그럼 실질은 몇 프로죠? 5%. 은행은 최소한 몇 프로의 수익은 달라고 했죠? 그렇죠. 은행은 최소한 7%의 수익은 보장을 해달라고 했죠. 5%밖에 안 되죠. 따라 고정금리가 발생한 위험을 누가 부담한다? 대출자인 은행에서 위험을 부담한다는 얘기입니다. 이번에는 변동금리로 가보겠습니다. 뭐가 변한다는 걸까요? 명목이. 그러니까 고정이든 변동이든 명목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변동금리는 금리가 인상이 된다는 얘기인데 얼만큼? 예상치 못한 인플레율만큼 12%. 자, 뒤에서부터 갑니다. 예상치 못한 인플레 2 더하기 예상 가능한 인플레 3 더하기 실질한 게 12. 그럼 실질은 몇 프로가 된다는 얘기입니까? 7%. 자, 여기서 한 가지 정리하고 갑시다. 예상치 못한 인플레가 발생했다면 이 위험은 차입자가 부담하는 게 원칙입니까? 대출자가 부담하는 게 원칙입니까? 잘 생각해 봐요. 대출자가 부담해야죠. 그럼 반대로 이렇게 생각해 볼게요. 인플레가 3%라고 예상을 해서 10% 달라고 한 거죠. 근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인플레이션이 2%가 발생한 거예요. 자, 2%의 인플레이션이 발생하게 되면 은행은 우리가 잘못 예측을 해서 이자를 10% 받았는데 1%만큼 더 많이 받았으니까 1%만큼 이자를 낮춰줍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안 하죠. 그렇다면 은행에서 예상하지 못한 인플레가 발생했다면 이것은 은행에서 부담하는 게 원칙이죠. 근데 변동금리는 이것을 차입자에게 떠넘기는 거죠. 이것을 위험의 증가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자, 하나만 더 정리합니다. 이렇게만 딱 놓고 본다면 인플레가 발생하면 차입자는 아무런 고민 없이 뭘 선택합니까? 고정금리죠. 그런데 이 또한 하나 더 체크해야 될 게 있습니다. 은행 입장에서 본다면 고정과 변동 어느 쪽이 은행 측 입장에서는 위험할까요? 고정이. 그래서 고정금리는 변동금리보다 초기 이자율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한다는 거죠. 우리가 은행 가서 오늘 변동금리로 대출을 받으면 6%인데 오늘 기준이면 한 7% 되겠네요. 7%까지는 안 가고 한 6점 후반대요. 6점 후반대는 7점 초반대까지 와 있을 겁니다. 7% 합시다. 7%인데 고정금리로 대출을 받으려고 하면 7.3% 주세요. 이렇게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것을 선택할 것인지는 우리가 몇 년 동안 상환할 것인지 앞으로 경제 상황이 어떻게 변할 것인지를 잘 보고 결정한다는 얘기죠. 고정금리와 변동금리였습니다. 자, 조금만 더 볼까요? 사진 하나 보시죠. 요새는 사진을 함부로 쓸 수가 없어서 직접 가서 찍은 겁니다. 요새 은행 신문을 보면 이런 말들이 많이 나옵니다. 은행채. 여러분, 국채는 뭐죠? 국채. 대한민국 정부가 발행하는 채권이죠. 대한민국 정부가 국채를 왜 발행했을까요? 도로를 건설을 해야 되겠는데 돈이 없어요. 정부가 어떤 사업을 진행을 해야 되겠는데 돈이 부족해요. 그럼 대한민국의 이름을 내걸고 채권을 발행하는 거죠. 그럼 우리가 또는 외국인들이 대한민국 국채를 사는 거죠. 그럼 그 사람들에게 일정한 이자를 부담하는 거죠. 그럼 은행이 돈이 필요하면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은행이 자기 이름을 내걸고 채권을 발행하는 거죠. 그게 은행채입니다. 그런데 최근 그 은행채 금리가 최고치를 경신한답니다. 근데 이것이 왜 주담대 금리를 상승시키느냐?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은행이 돈이 필요하다, 그죠?
그래서 은행채를 발행한 거예요. 은행채를 발행하면서 이자를 높였다는 얘기는 비싼 이자를 주고 은행이 돈을 빌려왔다는 얘기죠. 그럼 이 돈을 누군가에게 빌려줄 때는 어떻게 할까요? 그렇죠. 금리를 올리겠죠. 그러니까 지금 시장 상황은 여러 가지 이유에 의해서 금리는 계속해서 상승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고 있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실까요? 여기는 또 가상금리라는 게 붙었다, 그죠? 가상금리가 어떤 건지 잠시 또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은행채 수익률이 은행의 기준금리예요. 앞서 말씀드렸죠. 기준금리는 두 가지라고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정부에서 만드는, 정부가 결정하는 한국은행 금통위가 결정하는 기준금리가 있고 일반 시중은행에서 결정하는 기준금리가 있는데 일반 시중은행이 금리를 결정할 때 기준이 되는 기준금리는 이 은행채를 기준으로 한다는 거죠. 근데 최근에 은행채 수익률이 어떻게 됐다고요? 높아졌다고요. 그럼 어쩔 수 없이 대출금리도 인상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내용을 한번 쭉 확인해 봅니다. 자, 내용을 보면 고객 입장에서 차입자죠. 차입자 입장에서 보면 고정금리 대출은 금리 변동에 영향을 안 받는 거죠. 그래서 안전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더 생각을 해야 된다 그랬죠. 초기 금리는 높아요. 그러면 내가 은행에서 대출을 받되 나는 뭐 오래 쓸 생각이 없다. 한 1년간, 2년간 쓰다가 갚을 거야. 라고 한다면 그럴 때는 무조건 고정으로 가는 게 꼭 유리한 것은 아니란 얘기죠. 자, 그러나 계약 당시 변동금리 대출보다 금리 수준이 다소 높다고요. 이게 단점이라고. 그러니까 여기까지 함께 고려하시는 게 좋다는 얘기죠. 자, 계속 한번 볼까요? 변동금리. 변동금리 대출은 가계가 금리 변동 위험을 부담을 해야 되는 단점. 그러나 대출 초기 금리는 상대적으로 낮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 당장 사업 때문에 우리 급전 이런 말 쓰죠. 급하게 돈이 필요해요. 한 6개월밖에 쓸 생각 없습니다. 그럼 구태여 변동으로 갈 이유가 없죠. 구태여 고정으로 갈 필요가 없죠. 변동으로 가는 게 더 유리하다는 얘기죠. 자, 여기서 코픽스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자, 코픽스라는 게 어떤 거냐면 기준금리를 결정하는데 기준이 됩니다. 기준금리를 결정하는데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그림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다른 거는 신경 쓰지 마시고요. 이게 뭐 신규냐 아니냐 그런 거 따지지 마시고 그래프 형태만 보세요. 코픽스가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기준이 된다 그랬죠. 근데 코픽스 금리를 보세요. 그럼 지금 이제 우리가 여러 가지 뭐 내용을 들었는데 앞으로 금리라고 하는 것을 인상하게 만드는 원인들이 많다는 얘기죠. 그래서 향후 금리는 지속적으로 상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금리 2교시를 정리하고요. 잠시 후에 3교시에서 다시 뵙겠습니다.